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이 지금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죠. 그렇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역사에 남을 정말 깜짝 놀랄 그 결정이 나왔습니다. 구속 취소가 되면은 즉시 석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 서울구치소는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지금 긴급한 조치를 하고 있을 것이고, 오후 시간 내로 윤 대통령을 평상복을 입히고 또 이제 용산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 즉시 석방하지 아니하면은 형법상의 불법 체포 감금죄가 됩니다. 예컨대 이제 형을 다 살았는데 밤 24시 되기 전에 석방 안 하면은 24시 넘어가는 순간 해당 공무원들이 그 체포 구속, 불법 체포 구속죄가 됩니다. 아마 이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나면은 그것을 바로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고 이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소 유지를 하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석방 지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있는 법무 교도관들이 바로 윤 대통령을 석방을 하는데요. 오늘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던 이유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속 기간이 지난 이후에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소 절차가 적법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석방해야 된다는 점 하나. 그리고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 한다 하더라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 내 내란죄에 관한 수사할 권한이 없다. 더불어서 지금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구속기간 10일, 검찰에서 구속기간 10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서로 그런 식으로 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번에 법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10일, 검찰 10일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속기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구속을 취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것이 항소심, 상고심 올라갔을 때에 파기 사유가 될 수 있고, 설령 이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심 사유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괄호 열고 김재규 사건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이번 오늘 판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리고 검찰의 수사 자체가 사실상 불법 수사였고, 법원 어떻게 보면 체포와 구속 절차도 사실상 불법이었다라고 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후폭풍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야말로 긴급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자세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확인하시죠. 당내 일부 검찰과 짜고 쳐. 굉장히 좀 통탄과 좀 서운함이 뒤섞인 발언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2023년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당내 일부 의원들이 검찰하고 짜고 한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폭풍이 거센 상황인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가결되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 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짰다는 그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이지. 이제 추정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6월 달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뭐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해라. 근데 시점도 정해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와. 이렇게.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 떨어져요. 지난 2023년 9월이었습니다. 이 대표 비명계가 본인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에 검찰하고 짜고 가결을 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증거가 있느냐 했더니 물었더니만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내지 부실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것이 일방적인 음모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자백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거는 없다. 다만 그렇게 내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통합 행보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민주당의 신3김 어떻게 보면 김동연 경기지사 네.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비롯한 신3김 최근에 또 한 5명 정도의 비명계를 만나면서 통합 행보를 해왔다 이런 좀 평가를 했지 포용하는 않습니까? 제스처를 그렇죠. 취했잖아요. 통합과 포용했는데 네. 통합한다고 해서 진짜 통합하는 줄 알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 했는데 돌아서서 존경한다고 했더니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 했던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비명계들과 계속 통합을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하면서 민주당 내에 비명계를 끼얹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그와 같은 통합 행보가 사실상 허언에 불과했다. 허언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헛소리, 거짓말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특히 그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의 노력에 진정성이 있다라고 평가해왔던 많은 비명들이 이와 같은 이재명 대표의 공개 발언에 상당히 경악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치권에서 나오는 모든 발언에는 의도가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정말 별 생각 없이 한 말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친명계는 어떻게든 진화를 하기 위해서 실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네. 비명계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실언이냐, 상당히 반발이 정치인들 거세죠. 그리고 또 매블쇼 TV라는 것이 어떻게 네. 보면은 진보 좌파 진영에서 굉장히 큰 스피커를 역할을 하는데 약간 거침없는 발언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당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네. 과연 실언을 했겠느냐. 특히 제가 후문으로 들은 바로는 그것이 생방송이 아니고 우리 생생법률쇼 같이 생방송이 아니고 녹화가 녹화 방송이었대요. 그렇군요. 녹화 방송이었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게 실언이면은 그것 좀 편집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정리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본인이 했던 것을 그대로 나가게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도적으로 들으라라고 했다는 것이 명백하죠. 특히 그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보좌진, 비서진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걸 다 듣고도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실언이 아닌 의도적인 발언이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 당내 특히 비명계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고민정 의원은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자, 이 대표의 발언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실언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네. 본인의 전후 말로는 이게 2023년 9월 달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수박 색출하기 위해서 내 몸 바쳐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만 진짜 그때의
그 찬성했던 사람들을 본인이 어떻게 보면 팬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개딸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다 색출해내서 누구누군지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은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고 더불어서 다가오는 3월 말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있게 되면은 결국 그것을 기화로 해서 비명계들의 잠룡들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와 같은 본인에 대한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마치 2023년 9월 달에 그때 수박 색출했는 것처럼 개딸 나의 팬덤들은 지금 있는 비명계를 미리 확실하게 그거를 손봐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해석하기에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그 당시에 있었던 전후 맥락을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그리고 또 저도 뭐 오늘 아침에도 그 민주당 부대변인 뭐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그건 실언일 것이다라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후 맥락상 과연 그것이 실언이었을까? 오히려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내부적으로 입은 속상함과 상처가 컸다는 것을 어제 방송을 통해서 저는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수박 얘기도 잠깐 해보고 넘어갈까요? 수박이란 게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간 거잖아요. 그렇죠. 자, 민주당 내에 실제로 수박이 있을까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사실 수박이란 것은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갈라치기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해놓고는 결국 지난번에 그렇게 수박 색출하고 그 결과가 뭡니까? 2024년 4월 달에 있은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2023년 9월 달 결국 총선으로부터 6, 7개월 직전에 그와 같은 일을 겪고 결국 본인이 어떻게 보면 체포 동의를 해준 결과 뭐 결국 영장 실질 심사를 했지만 기각됐고 그것을 거치면서 내가 이거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지금 거리에 있고 특히 본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인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른바 꿀보직에 영장을 공천을 줬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5명 정도 변호인들이 대장동 변호인들이 지금 배지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그 직전에 어떻게 보면 21대에 있던 국회의원들은 다 물먹었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대부분 좀 이게 물러났죠. 비병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선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비명계 잠룡에 대한 견제구용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다 지난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역량을 모아서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쉽게 극복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앵커님하고 뭐 어떤 일로 굉장히 크게 다퉜어요. 네. 그러고 나가지고 공개적으로 그 석상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라고 그냥 주야장천 얘기해놓고 하지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괜찮아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진정성 있게 그와 같은 어떤 사과를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대책을 해도 그와 같은 균열 간 관계가 회복될까 말까 하는데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도 않은 상태 거기다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완전히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권력은 어떻게 써야 된다? 잔인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한테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지금 공천을 주고 그 사람들은 다 완전 배제해 버렸고 실질적으로 당직을 꾸리는 과정에서도 이른바 친명 일극 체제를 만들어 놨는데 이 상태에서 아픈데 소금까지 팍팍팍팍 후추까지 막 쳤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기가 쉬울까요?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관계의 회복 정말 만만치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통합 행보에 약간의 좀 제동이 걸린 것은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1위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당연히 뭐 그 이재명 대표는 상수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그 민주당이라고 할 만큼 대선이 있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이 위반 1심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온 이 부분이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은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연결고리로 해서 비명계의 도전이 거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의 통합 행보를 하고 손을 잡고 특히 비명계 중에서도 본인들과 연대를 하고 추후에 보통 대통령이 됐을 때에 내각의 일단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좀 아니면 그거 가기 전에라도 대선 캠프에서의 어떤 요직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끌어안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겨버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반명 전선이 훨씬 더 단합해가지고 친명과 이 일전을 불사해버리면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튈지 우리가 그 일을 해보면은 당내 경선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경선 결과에 불복하지 못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출마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사이에는 0.75% 25만 명인가 차이밖에 안 났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당내 단합이 못 돼서 당이 만약에 분당이 되고 조기 대선이나 아니면 차기 대선에서라도 민주당이 분열이 된다고 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어떤 그 실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 내에서 이에 대한 수습책 내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계엄 막으며 난 X 됐다 생각. 네, 굉장히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발언인데요. 사실 비속어긴 합니다. 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를 회상하며 했던 발언입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우리 당이 그리고 우리 보수가 어렵사리 배출한 대통령이 한 계엄을 여당의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막은 것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을 제가 막으러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나는 엿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왜 앞장섰냐면 제가 앞장서지 않으면 그날 계엄이 해제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 그날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과 같은 또래에 계시는 군과 여러분이 충돌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 유혈 사태가 났을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70년, 80년간 이뤄온 성취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네, 이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의 집토끼는 누구일까? 한동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세력은 누구이고 본인이 호소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했을 때 결국 2030 청년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국민이 먼저다라고 하는 책을 냈고 그에 대한 어떤 그 첫 번째 소통을 2030 세대 제가 대학교 저도 뭐 신촌에 있는 학교를 나왔습니다만 젊음의 거리인 신촌에서 젊은 대학생들과 저 같은 소통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유효적절한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지금 메시지를 보면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윤 대통령이 이 작년 12월 3일 날 했던 비상계엄을 정말 비상계엄 총칼을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는 사태로서 본인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전 대표의 인식과 달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형사 사건이나 아니면은 그 탄핵 절차와 관련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총칼을 들고 어떤 국가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내란 음모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민주당 거대 야당의 입법농단, 탄핵농단, 예산농단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리기 위한 경고용 비상계엄이었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인식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그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최근에 뭐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광화문 대첩 또는 여의도 대첩이라고 할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오히려 윤 대통령의 당선됐을 때보다 더 높은 이런 흐름과 과연 일치하는지, 저와 같은 북 콘서트를 하고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그 간담회를 하고 한다고 해서 집 나간 집토끼가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조금 먼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그리고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 절차의 현저한 위반이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석방돼서 지금 사실상 용산 대통령 관저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시점에 이렇게 조기 대선을 예측하고 이 책까지 내고 나오는 이 타이밍이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반박자, 본인은 반박자라고 하지만 한 박자 내지 두 박자 일찍 나옴으로써 적절한 타이밍에 나오는지, 오히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실제로 지금 이런 본인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하고 위법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윤 대통령이 오히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그 재판부입니다. 다른 재판부도 아니고 네. 윤 대통령의 재판하는 재판에부터 이제 석방이 돼버렸기 때문에 과연 네, 이게 지금 적절한지에 잠시 대해서 말씀 중에 의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법무부에서 즉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 안 된다.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속보가 전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영장 자체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만 즉시 항고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즉시 항고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석방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그 항고에 대해서 그 항고심의 관할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항고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재판부에서도 하고, 어떤 항고 같은 경우에는 1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였다고 하면은 고등법원에서도 결정을 하고 하는데요. 지금 그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과연 항고하면은 항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 정지도 아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어느 관할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내용 말씀드린 확인이 더 것처럼,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건 뭐 검찰이 하는 일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검찰에서 항고한다고 해서 항고심에서 결과가 바뀔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설령 항고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항고 결과에서 구속을 유지가 돼야 한다고 할 때는 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보석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석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은 또 그때 또 석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시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대학생들을 만나는 자리여서 그런지 니트도 입고 좀 파격적으로 그렇습니다. 입고요. 좀 발언을 요즘 세대와 맞게 거침없이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TPO라고 하지 네네네.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타임이나 그 장소, 그 시간이나 장소나 그 상황에 맞게 말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옷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소통을 하려고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 매고 정장으로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네. 하고,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이 상당히 높은 흰색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흰색 구두가 아주 눈에 띄었는 것 같은데요. 네. 거기다가 니트까지 하면서 마치 대학생인 듯한 그런 모습. 맞습니다. 아마 소통을 하기 위해서 코디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 쓴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노력은 정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연세 드신 어떤 연세가 있는 특히 보수당의 어떤 정치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 그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 옷차림, 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은 나름대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대권 행보를 하기 위해서 좀 국민의 눈높이, 지금까지 매일 얘기했는 게 국민의 전략적으로 눈높이 접근한 것 아닙니까? 같아요. 그 네. 대상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또 이날 행사 막바지에 한 대학생이 한 전 대표가 법무장관일 때 받았던 사인을 들고 와서 면전에서 찢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사진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후에 두 사람이 밥을 함께 먹으면서 닭갈비를 먹었다고 하죠.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다고 하는데, 참 이게 해프닝도 한동훈 전 대표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과연 이 좀 구도가 사실은 좀 계획된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데 저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또 네. 후문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위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그 어떤 그 신념상 그 부분을 동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발기박이 찢어버렸다라고 네. 하는데 네. 그때에 내려가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와 함께했던 이른바 친한계 모 의원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원이 이렇게 우리 그래도 같이 식사라도 하러 갑시다라고 해서 뭐 그럼 그러죠라고 했는데 우연이었군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뒤에 가서 또 그 의원이 그 찢어진 그것을 하면서 약간 주선을 해서 새로 이렇게 사인을 해준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네. 또 하나의 사진을 제가 봤는데 새로 받았던 것도 다시 이렇게 또 찢었나요? 찢었다는 그런 왜 사진을 찢었을까요? 하면서 나는 한동훈 대표의 그와 같은 그 스탠스를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 밥을 먹으러 갔지만 한동훈 대표와 같은 식탁에서 먹은 것도 아니고 옆에서 다른 의원들과 식탁을 했고 그 사람이 요청을 해서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었지만 그것은 내 진의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후문이 왔는 같은 걸 테이블 보면은 안에서 밥을 먹었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걸 보면은 네.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30 청년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특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엔 가해자 프레임이었다가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체포 구속 절차에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피해자가 아니냐 하는 그런 걸 하면서 공정, 정의 이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상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를 보내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상당 부분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 사례가 어제 있었던 그와 같은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사인을 찢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넘어설 때에야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리더로 갈 건데 앞으로 좀 가야 될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그 또 사인을 찢었다는 소리를 한 전 대표가 들으면 좀 속이 쓰릴 것 같긴 그러게요. 합니다. 네. 한 전 대표를 향해 당내에서 유력 대권 후보들이 계속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한 전 대표가 개헌 요구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 당을 이렇게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라고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뭐 특히 우리 홍카콜라, 홍그리버드라고 네. 하는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은 대선 나서겠다라고 제일 먼저 밝혔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의 잠재적 내부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스탠스가 뭐 본인에 대한 조기 대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구속이 부당하다라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는 그 결이 사뭇 다른 것이죠. 맞습니다. 결국 그렇다 보니까 내가 대통령 안 돼도 좋은데 한동훈 대표 당신 그런 식으로 나서지 마. 전한길 지금 한국사 강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제사상 차리는 것은 뭐 불효자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네. 그런 맥락에서 본인의 존재감도 높이고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의 지지층에 대한 결집도 호소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나름대로의 어떤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 아닌가 전략적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북 콘서트도 열었고요.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면서 사실상 대선 출정식이 아니었느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선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요. 한 전 대표 당연히 당내 경선에 참여를 하겠죠. 뭐 민주당으로 가겠습니까? 다시 돌아오겠죠. 일부 호사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또 지금 현재 그 본인이 낸 책 같은 경우에도 그 출판사도 지금까지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또 뭐 조국 전 대표 또 봤을 때 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필경사들이 책을 냈던 그 출판사란 말이에요. 그 출판사가 보수 정치인들과는 전혀 관계없던 그런 걸 보고 또 거기다가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내면서 혹시나 탈당해서
민주당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지금 호사가들에게 나오고 있는데 그럴 저는 그럴 가능성은 가능성은 현저히 네, 낮다. 제로죠. 윤 네. 대통령과 정말 절친이었고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 보수 세력들 중에서도 윤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사실은 적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그 국민이 먼저라는 책을 냈을 때에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는 안내에서부터 해서 책 사려고 밖에까지 한 200~300m 줄까지 섰고 저도 이제 페이스북 친구입니다만 지금 한 전 대표가 글을 올리면은 밑에 좋아요, 엄지척은 한 2~3천 개는 기본적으로 달리는 그 정도의 나름대로의 어떤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당내 경선이 있을 것이고 당내 경선이 있어서 본인이 되면은 대선 후보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낙선한다 하더라도 힘을 합쳐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내지는 윤 대통령 이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괴상한 경제관이 아니라 위험한 경제관. 자, 누가 또 이재명 때리기에 동참한 걸까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을 두고 위험한 경제관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준석 의원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과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일수록 똑똑한 우리 국민들에게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기상천외한 답변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본 시리즈 공약들이 결국 국가 재정을 거덜낼 것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름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분을 30%씩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탕발림을 곁들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법인세도 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법인세도 내고 배당금도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시로 든 엔비디아의 연간 배당률은 고작 0.033%입니다. 배당 친화적인 기업도 아닌 성장 중심 기업을 국세를 대체할 재원으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단순히 괴상한 경제학이 아니라 위험한 경제학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 때문인데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30% 지분을 국민 모두가 가지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싶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생각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님 그 나름대로 말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서 지난 총선에서는 좌우가 물관이 아니고 먹사니즘이라고 네네. 했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국회 연설할 때 이제는 잘사니즘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먹사니즘도 잘사니즘도 아닌 막시즘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다. 네. 그렇게 하면서 분배보다는 성장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합니까?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24시간 연구소와 생산 라인에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는 어떻죠? 주 52시간 해서 열심히 연구하다가 6시네 컴퓨터 꺼 이런 상황, 이런 것 하나도 지금 바꾸지 못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법인세도 지금 더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 지향하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엔비디아가 아니고 제2의 삼성전자도 사실 나오기가 어렵죠. 제가 아는 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10배가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이 되는 삼성전자도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지금 간당간당하다고 해서 10만 전자가 지금 4만 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 이런
전제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회사 지분 30%를 국민이 가지면은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산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을 통해서 4만 원, 5만 원, 10만 원을 하니까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국민 기업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주식 저도 몇 주 있습니다만 그걸로 생활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된다는, 아까 조금 전에 저도 이준석 대표 다른 말은 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처럼 엔비디아가 지금 그 배당률이 0.03%밖에 안 되는데 이거 주식 몇 주 가지고 우리가 월급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어떤 꿈은 이상은 크게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당연히 우리 땅바닥에 딛고 있어야 되는데 바닥에서 둥둥 떠서 다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의 이재명 비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로부터도 적나라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 외에도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소설이다, 또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이다, 또 무식의 소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는 여권의 공세에 극우 본색의 문맹 수준의 식견이다라고 맞받아치면서 토론까지 제안했죠.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 다른 분은 몰라도 네. 이재명 대표가 극우 본색이다 이런 말씀하면 좀 섭섭하죠. 왜냐하면은 아마 금방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제가요 극우입니다. 극우 일베 출신입니다. 얘기했던 분이 이재명 대표인데요. 사실 지금 또 결국은 극우와 극좌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두 개로 나누는 이런 어떤 말씀 자체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비판, 특히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서운 기본사회, 기본소득을 넘어서 기본사회 구상이다. 이건 뭡니까? 기본사회란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내지 공산사회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비판인 것이고,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안랩을 통해서 되게 큰 기업을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기업했던 결과 이 말은 무식의 소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게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뭐냐? 본인이 성남시장을 넘어서 경기지사일 때에 공공배달 앱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을 하면서 이 민간이 하는 사업에 어떻게 보면 뛰어들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코로나가 지나고 이 시점에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 여전히 어떻게 보면 배민이라든가 이런 업체는 살아서 주말에도 아마 오늘 저녁에 집에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경기도에 있는 공공배달앱은 사실상 파산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이런 공공이 민간 영역에서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뭐 하나라도 성취가 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극우 본색, 문맹 수준의 식견이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공공배달 앱조차도 사실상 파산 지경인데 그것보다 정말 제2의 삼성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를 만든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요. 결론만 남은 윤 탄핵 심판, 결정적 변수는입니다.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일주일이 훌쩍 지났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11일, 14일이 유력하다는 정보도 좀 들어와 있는데요. 과연 좀 선거 기일이 언제가 될 것이냐가 관건인 상황에서 오늘 또 이슈가 쏟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현재 다수설은 3월 14일 다음 주 금요일 정도가 되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저는 소수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월 달을 넘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 근거는 네. 사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윤 대통령 탄핵 결정보다 더 빨리, 더 먼저 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그것이 정확한 보도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네. 언론 보도를 그 헌법재판소 발로 보냈는데 네. 그것에 근거를 한다고 본다고 하면은 어제 어떻게 했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서 민주당이 추가적인 그 변론 제기와 함께 추가적인 증거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만 헌법재판소가 변론 제기는 안 하면서 그 요청했는 것에 대해서 이 사실조회에 대한 그거를 인용을 했다, 그 채택을 했다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결과를 보고 더 추가적인 소명을 내면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오늘 오전에 또 지금 언론 보도를 봤더니만 이 형사 사건을 지금 하고 있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기록을 보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네. 결국 현재로 봤을 때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이 아직까지 원래는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음 주로 넘어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헌법재판소의 더 탄핵 미뤄질 수도 결정이 있구나. 오히려 더 네. 빨리 할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결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또 미뤄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평일을 그 순서대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음 주 금요일을 넘길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다만 그 시한은 다가오는 4월 16일입니까? 지금 문영배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두 분의 헌법재판관님들의 임기가 지금 4월 중순에 마치기 때문에 그 무렵 전까지는 선고될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윤 대통령 사건 이외에도 변론이 이미 종결되어 있는 탄핵 사건만 3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검사 3명, 최재 감사원장까지 이렇게 사건들과 순서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 중에서 윤 대통령과 쟁점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를 대통령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사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란 공범이다. 네. 또 하나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아니한 것. 두 개를 했는데 네. 지난번 민주당이 어땠습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그 내란죄 부분도 철회를 해버렸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내란죄 부분도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유가 남은 것이 달랑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이 해야 될 이유도 사실 없는 것이고, 더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실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가가 하나가 있지만, 절차적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요건이 150명을 넘기면, 국회의원 150명만 넘기면 탄핵 소추 의결이 가능한가? 아니면은 대행의 지위,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200명을 넘겨서 의결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소 법을 해설해 놓는 이 책에는, 헌법재판소 자체가 발행한 책에는 대행에 대한 탄핵은 그 대행의 자격에 대한 요건으로 탄핵해야 된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200명이 넘어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150명만 넘기면 된다라고 탄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만 하면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번의 절차로 해서 변론 종결을 했고, 변론 갱신 요청도 재개 요청도 국회의 어떤 재개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면은 이번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초면은 충분히 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은 다음 주 중순 정도, 수요일 내지 목요일, 왜냐하면은 통보를 해야 되니까, 통보를 하면 한 이틀 전은 주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한 월요일 정도에 통보를 하면은 수요일 지나서 목요일, 금요일 정도면은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합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직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이대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실질적으로 마흔혁 권한대행도 사실 임명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조만간 지금 그 탄핵이 기각되고 직무에 복귀하면 그 순간 본인이 권한대행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시간이 긴 것도 아니고 한 주, 두 주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본인이 위험 부담을 하면서 지금 그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핵심적인 이유고, 그 외에도 지금 그 국무위원들과 지금 간담회를 통했다면 국무위원님들도 지금 임명하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 그리고 또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도 누구누구를 임명하라라는 취지가 아니고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임을 확인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임명할지 여부, 그리고 임명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자유재량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봤을 때에 지금 현재의 중론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있은 이후에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은,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야 아마 최권한 대행이 적이 판단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이 아닐까 예측을 합니다. 이 가운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 선언을 요구받았다고 지인에게 토로한 녹취가 공개돼서 파장이 거셉니다. 또 누군가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도 했는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증언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전화 녹취가 언제였냐면 12월 5일, 그러니까 계엄 해제 다음 날이었고요. 그날은 또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큰일 날 일을 민주당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해명하라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 특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2월 10일이나 돼서 만났는데 라고 하면서 알리바이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곽종근 이른바 곽종근 녹취록의 상대방은 고등학교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밝혔으니까 그렇다고 네. 봅니다. 그렇지만 곽종근 사령관의 말씀에 보면은 내란으로 엮는다고 한다라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내란으로 엮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지위가 있는 인물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내란으로 엮은 게 누구죠? 결국은 민주당 쪽에서 고발해가지고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구속시킨 겁니다. 아마 군검찰이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란으로 엮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백하라라고 회유했을 가능성이 크죠.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6일 그 다음 날, 이 녹취된 다음 날 김병주 전 의원이 본인에게 찾아와가지고 거기 보면 항의 방문하러 본인이 있는 이천에 있는 특전사까지 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있는 데서 거기에서 생방송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전사 요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전임 장관으로부터 요원을 빼내라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니까 옆에서 박선원이 이 입말로 국회의원 빼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국회의원을 빼냈다. 예, 이렇게 했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네. 하면은 그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회유를 했는지, 그 자리에 있었던 707 특임 단장 같은 경우에도 곽종근 사령관과 있을 때에 민주당 관계자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세는 기울였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변호인 했던 사람 변호인 붙여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도와주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른바 공익제보자로서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공익제보로 신고하에 접수된 적이 없고, 또 본인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변호인도 선임하기 어렵고, 아이들 이 학비도 어떻게 하나 하는데 처음엔 변호사까지 접견도 해주고 했지만 사실상 변호인을 선임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토사구팽 당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그 절망감 속에 이와 같은 녹취록이 공개됐다는 그런 맥락이 읽히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 사건에서 지금 곽종근 그 전 사령관이 예전에 민주당은 그걸 양심선언이라고 했지만 진짜 양심선언 나올 가능성 지금으로서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전화 녹취 파장 과연 탄핵 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생생법률시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진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